안녕하세요. 교재 4장에 대해 발표하게 된 3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문화콘텐츠학과 임효정입니다. 교재 4장에서는 도쿄의 가구라자카를 중심으로 도심 상업지에서의 역사경관 마을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구라자카의 도시재생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후 유사한 사례로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구라자카는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 700m가량의 가구라자카 골목과 그 일대를 일컫는데 현재는 가구라자카 역사지구로도 명명됩니다. 가구라자카는 에도 시대에는 무기장인과 무사의 거주지로, 메이지 시대부터는 중심 상업지로 이름을 알렸고 메이지 시대부터 관동 대지진 이후까지는 서부 도쿄 최대의 번화가로 게이샤 요정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의 역사 복합 개발에 밀려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가구라자카는 개발의 눈길이 닿지 않은 채 반세기를 지나오게 됩니다. 덕분에 전통적 경관과 풍류를 간직한 마을로서 독특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체되어 있던 마을에 1988년 신주쿠구가 가구라자카를 마을 만들기 추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역사, 문화를 통한 지구 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구라자카의 도시 재생은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과제인식기입니다. 이 시기는 가구라자카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88년 신주쿠구가 가구라자카를 마을 만들기 추진지구로 지정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1991년 구마을 만들기 회를 구성합니다. 구마을 만들기 회는 마을 만들기 계획안 작성,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과제 토론 등을 수행했으며 1992년 해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활동 초동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구라자카 마을 만들기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마을 만들기에 토대를 닦게 됩니다. 1993년에는 지역 유지들이 주축이 되어 새롭게 마을 만들기 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구라자카는 1950년 미군의 폭격으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된 후 다시 재건된 마을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역사적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가로 형태와 체계만큼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로 보존을 주요 과제로 잡게 됩니다. 이때 마을 만들기 회는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을 신청하고 이것은 상인들이 마을 만들기의 주요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상인들은 가로 상인회를 조직하고 이들 주도로 1977년 마을 만들기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마을 만들기 협정을 토대로 가로 환경 정비 사업도 진행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직 형성기입니다. 조직 형성기는 고층 맨션 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기로 가구라자카 마을 만들기의 조직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된 시기입니다. 1999년 마을 만들기 협정으로 지정된 곳 근처에 초고층 맨션 건립 계획이 확정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했으나 결국 2003년 건물이 완공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주민들은 영향력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주쿠구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공식 협의체인 홍성회를 조직합니다. 또한 NPO 멋진 마을 만들기 클럽도 2003년에 설립됩니다. 이들은 가구라자카 다음을 지키기 위해 법정 계획인 지구계획 제정을 추진하고 2007년 지구계획을 확정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구라자카의 문화행사를 정당하는 실행위원회도 구성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조직 연계기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하는 면적 보존에 더해 보존 가치가 있는 개별 건물을 찾아내고 지원해주는 점적 보존을 추가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를 위해 NPO 멋진 마을이 주축이 되어 가구라자카 건물들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등록문화재에 신청하게 되고 2012년 1월까지 총 5채의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빈집 매입과 문화강좌 등 수입 사업이 가능한 주식회사 멋진 마을이 2007년 9월에 설립됩니다. 이를 통해 가구라자카 마을 만들기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창의적이고 유동적으로 사업 영역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가구라자카의 전통적인 골목길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2009년에는 멋진 가구라자카 지역 특별지구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가구라자카 도시 재생의 주체는 크게 주민, NPO,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역할을 담당하는 이 주체들은 공동합의체인 흥성회의 구성원이며 최종 결정은 흥성회 회의 절차를 통해 내려집니다. 먼저 주민과 지역 상인으로 구성된 각종 협의회에서는 각자의 특성을 살린 자생적 지역재생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회는 조직 간의 중재와 주민의식 고취를 담당하고 실행위원회는 지역 축제를 포함한 문화활동을 담당하며 가로상인회와 각종 지역 모임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 합의 도출과 실행 지원을 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게이샤는 다도 등을 교육하는 주체로 변모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NPO는 도시건축 분야를 포함한 전문가 구성, 연구사업과 각종 계획안 제시 등 마을 만들기에 전문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인근 대학에서는 기초조사, 경관 시뮬레이션, 회의 진행, 자료 정리 등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한 발 뒤에서 지원하며 주민협의체에서 제안한 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주민이 제안하는 협동사업을 시행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성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구라자카 마을 만들기의 관련 제도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사업은 시설이나 주거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에 계획 수립비, 시설 설치비 등 일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마을 구성원이 포함된 법정협의회여야 하며 국토교통 대신의 사업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며 가구라자카의 경우 국가에서 2분의 1, 도청에서 4분의 1, 구청에서 4분의 1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문화재 제도입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시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근대 건조물을 개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리폼과 내부 수정이 가능하고 점포 영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부담이 적고 융통성 있는 보전이 가능합니다. 지정 요건 역시 비교적 덜 까다로워 근대문화유산의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담당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주택 재고를 확보해 질 높은 주택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 마련과 시가지 환경 정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가구라자카는 마을 만들기 룰 제안, 마을 만들기 키워드집 2권 발간으로 2010년에 300만엔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도는 신주쿠구 협동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전문성과 유연성을 살린 사업 제안을 모집하는 제도로 지역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자율성과 실행력을 갖춘 법인 NPO의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구라자카의 마을 만들기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마을다움을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라자카의 주민들은 초고층 맨션 반대 운동 등으로 단합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의 건물에도 가구라자카 다움을 반영해 지속 유지 중입니다. 또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전통예술문화 강좌를 연 2, 3회 개최하는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차례 발간한 마을 만들기 키워드 집으로 활동을 정리하고 외부에 홍보하였으며 이것이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라자카의 전통적 경관, 점포 훼손 반대 움직임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어 젊은 층 방문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율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개발 압력에 따라 고층 주거지가 증가하고 신규 전입자가 늘어난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구라자카의 한계점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가구라자카 마을 만들기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했다는 위치적 특성과 재생으로 인한 마을의 인기는 프랜차이즈점 등 대형 건물 입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입된 신규 주민들과 신규 점포 및 상인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유지하고 이끌어갈지가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의 압력과 역사적 마을 경관의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계속해서 난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1년과 2010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쿠라자카 마을 만들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면에 나서지 않은 행정의 지원 방식입니다. 행정은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살린 민간 제한 공공사업을 발주해 주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실천할 수 있게 유도했습니다. 한편 상인의 참여가 저조했던 마을 만들기 초기에는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통해 상인들의 주민협정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점진적 합의 형성 추진입니다. 도심상업 지역에서의 보존형 마을 만들기는 여러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구라자카는 공감대의 형성으로부터 출발해 점차 구체적인 협의 형성을 도출했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지구계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구라자카의 가로와 건물의 특성상 상업거리인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주거하는 마을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점진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가구라자카의 주민들은 주식회사 멋진 마을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마을에 재투자함으로써 행정의 지원 없이 스스로 마을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재생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예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쿠라자카 마을 만들기의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적 보존 활동에 더해 점점 창조 활동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신축을 최소화하고 지금까지 빚을 발하지 못했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방향으로 마을 만들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라자카 마을 만들기의 핵심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가구라자카의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점진적 합의를 거쳐 자조적 노력을 통해 행정으로부터 독립하고 마을의 가치를 재창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3조는 가구라자카의 마을 만들기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북촌은 서울시에서 한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입니다. 북촌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양반층 주거지로서 1930년대에 서울의 행정구역이 확장되고 도시구조의 근대적 병행과 함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택경영회사들이 북촌의 대형 필지와 임야를 매입하여 그 자리에 중소규모의 한옥들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였는데 현재 한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가회동 11번지와 31번지, 삼천동 35번지, 개동 135번지의 한옥 주거지들이 모두 이 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북촌 역시 서울의 도심 속에 자리한 역사 경관 마을이라는 점에서 가구라자카와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7년 최고 고도 지구 지정으로 시작하여 1983년 서울 북촌 한옥마을 10개동은 4종 미관 지구로 지정되면서 한옥 보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한옥 보존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어 한옥 멸실이 가속되었고 북촌 지역의 특성이 급격히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사단법인 종로 북촌 가꾸기 회가 서울시장과 대화를 통하여 북촌마을 현안 해결 및 보전 대책 수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로 인해 북촌 가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후반기에 시작된 북촌 가꾸기는 2000년 10월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으로 확정되고 구체화되어 2001년부터 4년간 총 84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옥 등록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촌 가꾸기는 마을을 지키고 되살리는 일을 주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가 북촌 가꾸기 계획 수립 단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정보 교류와 한옥 매입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북촌 지역의 한옥을 매입하여 공공용도로 활용함으로써 북촌의 한옥 보존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북촌 지역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한옥수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옥등록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등록제는 초기에는 임시 방편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담고 별도의 한옥수선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그 절차와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계를 보완하여 2002년 5월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한옥등록제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도계공 매입 한옥 7채와 등록 한옥 59채가 한옥계 보수를 마친 상태이고 가회동, 개동 지역의 지중화 사업을 펼쳐 한옥 경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촌 가꾸기의 한계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입니다. 가구라자카와 마찬가지로 도심 상업 지역에서의 보존형 마을 만들기라는 점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옥 등록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이해관계 구조는 한옥 변형 및 훼손, 경관 훼손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옥 자체의 유지 관리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수선의 심사와 기준의 적용 및 한옥수선업자의 편법 등에 의해 자칫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양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라자카와 같이 개발을 압력과 역사적 마을 경관의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나 건축물의 현태 제한 등은 지역 단위 개발을 억제하여 한옥 멸시를 간접적으로는 막을 수 있었으나 한옥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한옥의 외관은 유지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꾸면서 한옥의 고유성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또한 투어리피케이션 역시 북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옥 등록제는 행정 지원, 주민 주도의 원칙을 견지하고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과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수단을 통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갖습니다. 임효정 학우님의 발표에 이어서 가회동과 가구라자카의 비교 및 분석, 그리고 개동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소개를 맡게 된 이유정 발표자입니다. 우선 가회동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동네이며 조선시대부터 귀족, 양반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장소였지만 일본 식민지 시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통적인 역할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암흑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옥의 전통 기법과 기본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지어진 한옥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2001년 12월에 서울시는 가회동 한옥마을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북촌 가꾸기 기본 계획, 현황 실측 도면 책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구라자카와의 마을 만들기 키워드집 1권과 유사한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회동과 가구라자카는 지역의 역사를 보존 또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서와 노력에 많은 큰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반면에 가구라자카 주체자는 주민의 영향이 컸었고 가회동은 서울시 정부의 힘이 컸었기에 주체자가 누구인지로부터 구별되는 점입니다. 가회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획과 함께 도시 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생 사업인 600년 부촌 한옥길 축제, 한옥문을 열다 행사가 4일간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1999년 7월부터 매년 주최한 가쿠라자카 지역의 마을 위를 나는 페스타 행사와 동일한 특징을 보이며 두 지역 모두 전통 특색을 살려 고유한 문화 행사를 상주하고 그 지역만의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가회동과 가쿠라자카는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관광산업 요소를 추가한 매력있는 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회동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소음의 피해를 심각하게 겪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활복지 향상에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회동은 가회동다운 마을 경관을 보존하고 역사 관광 산업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회동과 가꾸라자카 모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예로부터 유지해온 역사들을 중점으로 도시 재생을 실행하는 관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동에서 진행했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동은 가회동의 동쪽으로부터 위치해 있으며 행정동으로는 가회동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개동은 옛스러운 동네 정감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개동 2018 사진 프로젝트, 갤러리 조선민화, 어니언 왕국 이렇게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개동 2018 사진 프로젝트는 사진가를 통해 동네의 역사와 멋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현식 사진가는 개동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남기는 작업을 하고 싶은 계기로 개동 주민들에게 생동감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동 주민들의 상호 신뢰 관계와 깊은 연대성을 볼 수 있는 흔적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갤러리 조선민화입니다. 이 갤러리를 개최한 장소는 1969년부터 대중목욕탕으로 운영되며 50여 년간 개동 주민들의 생활 일부가 됐던 장소였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이 낙후된 대중탕이 새롭고 놀라운 민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며 민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양한 민화를 만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서민이 피로를 풀던 대중탕과 민초의 염원이 담긴 민화의 만남, 장소의 상징성이 흥미로운 반면에 특정 기업에서 매입한 공간이란 점에서 공간 지속성과 지역성, 주민과의 신뢰관계 면에서 떨어지는 점이 완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부합할 수 없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니언 왕국은 개동 146번지, 한옥의 역사가 깃든 장소이며 일산의학 조약 체결을 끝까지 찬성하지 않았던 유명한 의정부 참정대신 한규설의 손자, 한학수가 살던 집입니다. 이 장소는 1945년 해방 직후의 공간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한옥은 가운데 중정을 두고 미음자로 배치된 한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열을 위해 천장 석가래는 가려졌고 공간을 더 넓게 쓰기 위해 마당도 실내 공간화된 상태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태로 인해 불법 확장한 면적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그 결과 기둥 사이 막았던 벽을 허물었더니 뻥 뚫린 대청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한옥의 벽체를 허물고 텐마루 끝선에 유리벽을 세워 시야의 확장성을 더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흙으로 구성된 기존 한옥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공간을 나누고 넓히는 소재로 유리를 활용한 것인데요. 한옥에는 통유리를 못쓰게 한다거나 대문은 양쪽으로 열어 젖혀야 한다는 식으로 한옥을 전통에만 박제하는 공공의 한옥 유성책과 다른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 맞게 한옥 공간을 재해석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보존한 채 공간이 갖고 있는 스토리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니언 안구점의 공간 곳곳에 있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 고무신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헌 한옥의 가치, 재창조로 인해 복합예술문화 공간을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상 6주차 역사 기반 마을 조성 발제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